기사친구의 한미정입니다. 예, 8번째 강의는요, 패키지 활용, 데이터베이스 활용,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패키지 활용에 대해서는 이제 앞쪽에서 배웠고요. 자, 첫 번째 챕터는 데이터베이스 활용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패키지를 활용하는데 그 패키지 중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목차는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 어떤 것인지 정의를 살펴보고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된 횟수를 보면 3번, 뭐 5번, 4번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데이터베이스 활용이라는 부분은 3문제 이상은 출제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개념입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자, 먼저 우리가 쇼핑몰을 하나 운영한다고 치겠습니다. 쇼핑몰. 그러면 우리는 회원 가입을 하게 됩니다. 회원 가입. 자, 회원 가입을 할 때 이름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번호,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입력을 하게 되죠. 이런 입력된 하나하나들을 데이터라고 부르고요.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김성훈이라는 학생이 이렇게 회원 가입을 했다면 김성훈 씨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하나의 표로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름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주민번호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주소는 어떤 것이며, 전화번호는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해서 한 명의 김성훈 씨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표로 구성한 것을 테이블이라고 하고요. 테이블이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김성훈 씨에 대한 하나의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행의 의미를 레코드라고 합니다. 레코드. 그 다음에 이 이름에 대한 것만 쭉 뽑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것은 필드라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테이블이 어떤 것인지, 행은 레코드이며 그 다음에 열은 필드다라는 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들을 모아서 하나로 만든, 그래서 그런 것을 테이블이라고 하고,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서로 관련되는 관련 데이터들을 관련 있는 데이터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합체. 자, 그래서 데이터의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이렇게 테이블을 구성하면 각 회원에 대한 정보들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여러 응용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에 중복을 제거하고, 그래서 중복을 제거한다라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주민번호. 주민번호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하나밖에 할당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 주민번호는 각각을 구별하는 유일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주민번호라는 것은 기본 키라고도 부르거든요. 기본 키. 키에 대한 개념 뒤에서 나오니까요. 다시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일단 자료의 중복을 제거하고,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예전에 가입을 해서 이미 테이블에 있다면,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있다면, 정보가 있다면, 나중에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입했는지 잊어버리고 나중에 또 가입을 했을 경우에, 또 재가입을 했을 경우에 주민번호가 똑같은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가입되어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표시를 해주죠. 그런 식으로 자료가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해서 저장한 상호 관련된 데이터들의 집합이다. 그래서 상호 관련된 데이터들의 집합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복을 최소화했다라는 거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방대한 양, 아주 많은 양들을 우리가 처리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베이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인 구성 요소라는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되느냐, 위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속성이라는 부분은 이렇게 열의 의미입니다. 세로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학번 이름, 학과라는 이런 이름들을 그대로 지금 정보를 입력을 했지요. 이렇게 해서 행에 대한 의미를 레코드라고 부릅니다. 레코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학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학번 11112 이런 식으로 학번이라는 것은 각 학교에 한 사람의 하나밖에 할당이 되지 않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유일한지 아닌지 서로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키로서 기본 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이라고 있는데요. 이 도메인이라는 것은 학번의 학번, 그 다음에 이름에 관련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학과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라고 해서 각 속성에
각 속성에 표현할 수 있는 범위의 모든 값들, 그런 것들을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키가 무엇인지, 도메인이 무엇인지, 속성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설명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DBMS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DBMS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쭉 해서 100명의 데이터들, 100명의 레코드들을 주로 이렇게 쭉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다면 이런 많은 방대한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DBMS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요.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관리하는 시스템으로서 DBMS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게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관리하냐면은 아까처럼 회원 가입을 이미 했는데 회원 가입을 이미 해서 이쪽에 지금 저장되어 있다고 친다면 이 사람에 대한 주민번호를 우리가 입력을 받아서 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런 편리한 시스템, DBMS라는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주민번호가 똑같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검색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DBMS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혹은 뭐 사용자가 어떤 요구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빨리빨리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찾아서 처리를 시켜서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DBM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와 사용자,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 간에 매개해서 컴퓨터 처리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해준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공유한다라는 얘기는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사용자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또 공유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도 이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관리가 잘 되도록 해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DBMS 시스템이라고 부르고요. 자, 그래서 DBMS에 대한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DBMS가 대신해서 이제 관리를 해주니까 이 관리한 시스템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데이터 중복성을 최소화시킨다. 그래서 이 관리를 해준다는 얘기는 중복되는 것들을 이제 중복되지 않도록 해준다는 그런 얘기죠. 아까처럼 회원가입처럼. 그 다음에 무결성이라는 것은 정확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하다. 무결. 어떤 에러가 없다라는 특징으로 정확하다라는 그런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처리, 그 다음에 최신 데이터 유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회원가입 예를 들었는데, 회원가입에서 어떤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주소를 변경했어요. 주소를. 그러면 뭐 아이디나 뭐 비밀번호나 그 다음에 뭐 핸드폰 번호나 다른 것들은 다 똑같은데 주소만 변경을 했습니다. 주소를 수정을 하면 그 주소에 대해서만 이제 업데이트를 해야 되죠. 업데이트. 그런 업데이트 관련된 그 작업들을 DBMS가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실시간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시간 처리는 말 그대로 이제 그때그때마다 접근을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변화를 시킨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내용에 의한 접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그 주민번호를 입력을 해서 이 주민번호가 일치한지, 이 주민번호를 가진 사람이 어떤 아이디를 쓰는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할 때 이 주민번호에 대한 이런 것이 데이터죠. 이런 데이터 내용에 의해서 이런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데이터 내용에 의한 접근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조금 DBMS의 장점에 대해서 그냥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뒤에서 기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나오니까요. 설명을 또 그때 또 드리죠. 자, 단점은 어떤 거냐면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이 DBMS라고 했습니다. 이 DBMS를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쓰면 어떤 그 문제점, 단점이 있는지.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손상이 되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이 손상이 되면 복구가 힘들다. 다만 이놈들은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관리라는 시스템이고 혹은 뭐 잘못된 그 중복성 같은 것도 체크를 해주고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떤 뭐 그때그때마다 데이터들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최신 데이터 유지해주고 이런 관리하는 개념의 시스템이었다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 자체가 어떤 그 오류로 인해서 손상이 되었을 때는 이런 관리 시스템 자체는 이제 해주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지 보수의 비용이 증가한다. 이렇게 하나를 더 사용을 해서 이런 시스템을 하나 더 사용해서 DB를 관리하기 때문에 유지 보수, 유지를 하는 그 비용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료 처리가 복잡하게 되겠죠. 자료 처리가 복잡하다는 얘기는 이제 뭐 컴퓨터에 부담이 크다라는 얘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이런 DBMS라는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를 하나 또 이래 생성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커진다라는 특징입니다. 자, 이제는 DBA라고 해가지고요. DBA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어떤 것일까요? 자, 먼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데 데이터 사전이나 카탈로그를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자, 데이터 사전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데이터 사전이라는 것은요, 자료에 대한 정보를 모아둔 곳을 모아둔 저장소를 자료 사전이라고 합니다. 자료 사전 혹은 데이터 사전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카탈로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옷 사러 가면 이런 그 카탈로그 많이 보셨죠? 그런 카탈로그 보시면 우리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들에 대한 정보들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카탈로그 만들어 놨는데 그 카탈로그와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서 필요한 자료나 프로그램을 쉽게 찾기 위해서, 이런 자료들을 쉽게 찾기 위해서 이름하고 연관을 지어가지고요, 항목별로 요약한 리스트다. 그래서 그냥 시스템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그 요약한 리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2005년도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하는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을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리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DBMS하고 헷갈리는데요. DBMS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고요. 이런 시스템을 조작하는, 관리를 책임지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DBA입니다. A, 사람이죠, 사람. 그 다음에 2003년 7월에는 데이터베이스의 생성과 운영,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것들을 이제 뭐 그 업데이트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DBA,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이다 라고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2005년, 3년에 2번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자 임무를 어떤 임무인지 지금 위에서는 방금 했는 부분에서는 2005년, 3년에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누구인가 아니면 이런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부분이었고 이제는 임무가 어떤 것인가 라고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2004년도에 2번 나왔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의 스키마를 수정하거나 스키마라는 것은 쉽게 설명드리면 그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조.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그런 설계적인 부분, 구조적인 부분을 수정하고 물리적인 저장 구조, 물리적으로 저장한다는 것은 기억장치에 어떤 식으로 저장하느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저장 구조를 수정한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전반적으로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수정하고 저장하는 것까지 수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용자들에게 데이터 접근 권한을 부여해서 이런 사용자는 접근할 수 있고 이런 사용자는 접근할 수 없다. 관리자는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봐야 되고요. 비밀번호까지 뭐 그 관리자들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 일반 사용자들은 비밀번호 같은 중요한 개인정보들은 볼 수가 없죠. 이런 접근 권한들을 부여하고 각각의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제어한다. 자, 이런 그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도입 단계부터 실제 운영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계획,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왜 필요하며 이런 것들을 필요한 이유와 실제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것, 그런 계획들까지도 수립을 하고 수행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전반적인 역할이죠. 그 다음에 스키마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키마 정의라는 것은 구조를 정의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사전의 유지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데이터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죠. 데이터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에 대한 정보를 모아둔 것입니다. 자료에 대한 정보를 모아둔 것. 그래서 데이터 사전을 유지하고 관리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완전히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다면 밖에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자료에 대한 정보들, 이런 자료의 하나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정보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저장 구조, 접근 방법 선정, 이런 방법도 지금 두 번째 설명되어 있는 부분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 4월, 10월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단계의 순서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제가 아까는 그냥 아무 그 학번이라든지 아까 봤던 거, 그 다음에 뭐 이름, 그 다음에 학과, 이렇게 그냥 쉽게 그냥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때 어떤 디자인 단계를 거쳐서 만들면 되느냐. 그래서 일단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생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는 회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목적을 할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목적을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테이블을 정의합니다. 필요한 테이블을 정의한다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사각형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사각형으로 그림을 그려서 테이블을 만든 뒤에 그 안에다가 이제 필요한 필드들을 정의하는 겁니다. 필드라는 것은 학번,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학과, 더 필요한 거는 계속 추가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정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관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 지금 회원 관리를 예를 들겠습니다. 회원 정보 관리 테이블이라고 하면 회원 정보니까 뭐 이름, 그 다음에 아이디,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받겠죠.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만약에 이 사람이 물건을 구매하면 이 구매한 정보들이 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또 하나 만들 거예요. 구매 정보라는 것은 이 사람이 TV를 샀고 이 사람이 구매한 날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배송 일자, 이런 것들이 입력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데이터들이. 그래서 이런 구매를 한 정보에 대해서 테이블을 구성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배송에 대한 정보. 그래서 이 물건은 어떤 택배 업체에다가 맡길 것이고, 이것이 언제 정도 도착을 할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테이블을 최소로 구성을 해서 테이블 간의 관계라고 합니다. 테이블 간의 관계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김성훈이라는 사람이 TV를 샀는데 오늘이 12월, 예를 들어서 12월 25일이라고 하죠. 12월 25일에 대구에 도착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그 물건을 주문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훈이라는 사람은 회원 정보 테이블에 가면 주소가 있으니까 이 사람의 주소에다가 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무엇을 보낼 것인가? TV를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구매 정보 테이블에서 이 사람이 어떤 것을 구매했는지 찾아야 되겠죠. 구매한 정보를 찾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배송한다. 그 배송 정보 그 테이블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또 어디에다가 배달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주소를 또 찾아서 배달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테이블, 이 세 개의 테이블을 모두 다 지금 접근을 해서 이 사람과 관련 있는 김성훈 씨와 관련되는 회원 정보를 찾아서 이 사람에 대한 구매 정보, 이 사람에 대한 배송 정보를 다
김성훈이라는 사람이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정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필요한 정보, 김성훈 씨가 TV를 12월 25일까지 대구에 도착하게끔 이런 그 물건을 주문을 했다라는 정보가 들어오면 이런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김성훈 씨에 대해서 모두 다 이런 테이블에 대해서 정보를 다 이래 검색을 하는 거죠. 그래서 TV를 구매했고 그 다음에 12월 25일까지 배송해 주기를 바랬고 그 다음에 도착하는 지점은 대구다. 도착하는 그 주소지는 대구다라는 것을 회원정보 테이블에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테이블이 모두 다 이루어져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라는 얘기는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중에서도 이제 방금 설명했던 그런 그 쇼핑몰을 제가 계속 예를 들고 있죠. 자, 쇼핑몰에서 관계에 대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뒤에서 또 다시 설명드리는데요.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업무 처리 프로그램에 개발할 때 개발 순서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2005년 4월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쇼핑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은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프로그램. 그래서 방금처럼 회원 정보, 이런 회원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검색해서 활용하는 그런 프로그램. 예를 들면 우리가 웹페이지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 그 이름이나 아이디나 뭐 주소, 전화번호 이런 정보들을 쭉 받잖아요. 이런 받아들이는 이런 프로그램, 웹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이런 개발을 할 때는 어떤 그 개발 순서를 가지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업무 분석을 합니다. 자, 이 쇼핑몰에서는 어떤 작업을 주로 하냐 하면은 구매를 하기 때문에 구매에 필요한 회원들의 정보를 입력받아야 되겠죠. 정보를 입력받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 사는지, 그 사람이 주로 뭐 어떤 그 구매를 하는지, 어떤 상품을 주로 사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가입을 언제쯤 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정보들을 모두 다 입력을 받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부분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왜 필요한지 그런 업무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에 대한 입력을 받기 위해서, 정보에 대한 회원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떤 업무를 필요로 하는지 먼저 분석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계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받아야 되니까 이름도 받아야 되고 아이디도 받아야 되는데 이런 텍스트 상자를 우리가 보여주면서 이 안에다가 실제 입력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런데 입력을 받는데 이름을 뭐 실명 인증 같은 그런 인증 작업도 해줘야 이제 실명 입력이 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쭉 계획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설계. 그 다음에 이제 그 설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이런 식으로 웹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쇼핑몰을 예로 든다면. 그래서 이름이라는 글자가 뜨게 하고 이런 텍스트 상자에 받게끔 이런 식으로 입력 모드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이 쇼핑몰이 이제 대충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관리자들이 보통 테스트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운용을 합니다. 실제 쇼핑몰을 오픈을 하고 그 오픈한 쇼핑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업데이트라는 것은 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문제가 2005년도에 출제가 됐지만 앞쪽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단계를 비슷하게 그냥 그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먼저 목적이 가장 먼저 수행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2005년 4년 2번, 3년 1번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디자인 단계의 순서라는 이 챕터, 이 부분에서는 이 슬라이드에서는 출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순서를 가질 것인가 조금 특이하게 2005년도에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항상 뭐든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이라는 것은 내가 이 작업이 왜 필요한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작업을 하는가? 이런 분석하는가? 이런 분석 작업이 먼저 수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분석
그 목적이 나오면 그 목적대로 이제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를 한 뒤에 이제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이제 나중에는 유지 보수를 하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중에서 자, 기본 키에 대해서 앞쪽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기본 키라는 것은 주민번호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번호. 생각이 안 나시면 주민번호가 기본 키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학번도 학생 한 명당 학번은 하나의 숫자밖에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의 테이블에서 레코드 각각이, 레코드라는 것은 아까 학번, 이름, 주소 이렇게 있다면 학번은 1111이고 이름은 김성훈, 그 다음에 주소는 서울시 영등포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한 사람에 대한 정보 요런 것들을 레코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코드 각각이란 얘기는 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100명, 20명, 2000명까지도 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그 레코드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레코드 각각이 그 테이블 내에서 고유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고유한 거 설명드리면서 회원가입 설명드렸고요. 중복되면 안 되니까 주민번호가 중복되면 안 되고요. 학번이 중복되면 안 되죠. 그래서 고유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필드들을 기본 키라고 합니다. 기본 키. 그래서 기본 키는 학번이 되겠죠. 학번. 이거 하나를 제가 열로 볼 때는 이걸 필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필드들을 학번이라는 이 필드를 기본 키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관계라는 얘기인데요. 관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관련 있는 두 테이블 간에 관련 있는 두 테이블을 다시 말씀드리면요. 아까는 그 쇼핑몰에서 구매 정보나 반송 정보나 배송 정보 테이블이 따로 있어서 그 회원에 대한 구매 정보, 반송 정보, 배송 정보를 찾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다른 것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그 관계라는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학생이라는 학생 테이블이 있습니다. 학생 테이블.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해서 학번과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학과,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테이블을 구성합니다. 쭉 구성을 합니다. 몇 명이 될지 모르지요. 계속 레코드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 테이블이 구성이 되면 이 학생 테이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도서 테이블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도서 테이블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그 도서를 빌려간 사람들에 대해서 주민번호가 있을 거고요. 그 주민번호에 대한 이름이 있을 거고요. 그 도서 대출 날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납 일자가 있을 거고요. 현재 반납되지 않은 책에 대해서 정보가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정보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구성이 쭉 되면 자,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학생이 어떤 과인지 국문과인지를 안다면 이 111이라는 학번을 가진 이 국문과의 학생 김성훈 씨라는 것을 안다면 이 김성훈 씨가 지금 도서관에서 지금 대출 중인 도서가 어떤 책인지 찾을 때는 이 학생 테이블에서 이 학생을 찾아서 그 학생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학번 같은 것들을 이 도서 테이블에서 또 찾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기본 키, 중복되지 않으니까 고유한 키이기 때문에 그 키를 그대로 찾아서 그 김성훈이라는 주민번호를 찾든지 아니면 학번을 찾든지 해서 유일한 그 김성훈 씨를 찾아서 그 사람이 도서 대출 중인 거 혹은 반납일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연체 중인데 얼마나 연체가 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을 학생 테이블에서 도서 테이블까지 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 테이블 안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작업이 있고 학생 테이블 안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이런 정보들이 지금 연결이 되어서 다른 테이블로 가서 이제 다른 그 정보들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종류에는 1대1, 1대 다대 이런 관계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관계라는 의미만 알아두십시오. 이런 관계 종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화 과정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관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꼭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2005년도에 한 번, 4년도에 한 번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것 그대로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과거에 하나의 파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넣어두었던 것과는 달리 데이터베이스를 최소화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학생에 대한 학생 정보 테이블,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대출 정보 테이블,
그 다음에 뭐, 그 반납 일자 같은 그런 반납에 대한 정보 테이블.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최소화해서 보관해 놨다가 필요할 때 서로 연결해서 나는 이 학생을 아는데 이 학생의 학번을 안다. 그러면 그 학번을 찾아서 그 학생이 어떤 책을 제출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작업하는 것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개체를 중심으로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표현하는 모델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개체라는 것은 레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코드. 그래서 레코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 사이의 관련성, 방금 말씀드린 이 학생 김성훈 씨라는 그 정보를 안다면 그 학생에 대한 학번을 찾을 수가 있고, 고유한 학번, 그 고유한 학번을 찾아서 대출 정보를 또 찾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정보 단위는 개체가 된다. 개체라는 것은 다시 설명드리지만 레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개체들 사이에 존재하는 관련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정보 간의 의미를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같은 내용인데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 사용자로 하여금 데이터베이스가 릴레이션을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거든요. 같은 내용입니다. 릴레이션, 즉 테이블의 집합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 예, 같은 내용인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첫 번째 얘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꼭 알아두시고요. 지금 여기 이 얘기와 마지막 얘기는 위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그냥 풀어 쓴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별표 친 요 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의미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스키마의 종류입니다.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조.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개체라는 것은 레코드라고 생각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라고 했습니다. 열. 그래서 아까처럼 학번이나 이름이나 그냥 주소나 이런 것들을 속성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관계의 형식, 어떤 식으로 하면 어떤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어떻게 연결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빨리빨리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미로, 그런 구조의 의미를 스키마라고 합니다. 자, 스키마는 중요하고요. 지금 2005년도에 2번, 그 다음에 4년도에 2번, 3년도에 2번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자, 외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요. 사용자 입장에서 본 겁니다. 사용자 입장. 그래서 사용자들은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겉에서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속성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아까처럼 어떤 그 표처럼요. 학번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름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보는 관점이 외부 스키마입니다. 외부 스키마. 이것을 서브 스키마라고 하는데요. 자,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직접 필요로 하는 데이터 구조. 그래서 사용자가 보는 관점, 응용 프로그래머가 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는 사용자 입장 꼭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개념이라고 있습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스키마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논리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장된 데이터와 데이터의 관계. 그래서 데이터와 데이터와의 관계라는 얘기는 지금처럼 학번이 있고 이름이 있고 주소가 있죠. 이런 데이터들이 서로 어떤 관련을 가지고 저장되어 있는지 혹은 레코드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지 이런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의 관계들 안쪽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래 전체적인 구조, 논리적인 전체적인 구조를 볼 수 있는 스키마를 개념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접근 권한 같은 거, 그 다음에 보안 같은 거, 보안에 대한 관점, 그 다음에 접근을 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그런 관점들을 개념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요, 물리 저장 매체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저장 장치 관점입니다. 그래서 기억 장치 안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그런 구조를 내부 스키마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의를 해드리면요,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세 가지로 스키마의 종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류를 이제 특징을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외부 스키마는요, 사용자 입장에서 본 겁니다. 사용자 입장.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본 거기 때문에 사용자나 혹은 뭐 응용 프로그래머나 직접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 구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개념 스키마 같은 경우에는요. 개념 스키마는 저장된 데이터들에 대해서 관계를 이제 구조적인 부분을 묻는 것이 개념 스키마인데요. 자, 응용 시스템이 이제 필요로 하는 데이터 구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구조. 그 다음에 접근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접근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이런 데이터들은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구조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개념 스키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스키마는 저장 매체, 저장 장치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장 장치, 기억 장치 안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라는 부분이 내부 스키마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2005년, 5년, 4년 2번, 3년 2번 이렇게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스키마의 종류는 간단히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외부는 사용자. 그 다음에 개념은 전체적인 구조니까 논리적인 구조.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부 스키마는 저장 장치. 외우시기 쉽죠. 사람은 바깥에 있으니까 외부고요. 그 다음에 내부라는 것은 가장 안쪽에 저장 장치를 예를 들면 되고, 개념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개념, 논리적인 구조니까 외우시기에 조금 쉬우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키마의 종류 꼭 암기를 해 두시고요. 자, 앞쪽에서 DBM에서 장점, 단점 했는데, 장점이 문제가 5년도에 2번, 4년도에 1번, 3년도에 1번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데이터의 무결성을 유지한다. 무결성이라는 것은 정확하다라는 장담을 하는 겁니다. 정확하다. 어떤 에러 없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겁니다. 무결성. 그 다음에 공용으로 사용한다. 공용. 자, 공유한다라는 개념인데요. 자, 허가된 유저들, 허가된 사용자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그런 사용자들이 1번 사용자, 2번 사용자, 3번 사용자가 있는데, 이런 사용자들이 이제 이 사람들은 추가를 할 것이고, 이 사람들은 삭제를 할 것이고, 이런 여러 명들이 동시에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동시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접근. 이 데이터베이스를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이 하나를 동시에 공유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유. 같이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용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DBMS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방금 이렇게 추가도 하고 삭제도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했으니까, 이런 작업들이 이제 하나로 공유를 하고 있을 때는 일관된 어떤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런 유지를 DBMS가 해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추가를 함에 있어서 또 업데이트를 해주고, 완전히 이제 리프레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삭제를 하면 또 다시 이제 이 부분이 삭제된 부분, 그런 부분을 삭제된 후에 이제 또 다시 또 다른 작업을 또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동시에 접근을 하는 그런 문제점을 일관성 유지라는 이런 부분으로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BMS의 필수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세 개를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지금 장점도 마찬가지 중요하지만 필수 기능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정의 부분이라는 것은 아까 그 테이블이라는 얘기 했었죠. 이런 표를 그냥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라고 했고요. 이런 테이블을 만들고 수정하고, 이런 부분이 정의 기능입니다. 정의한다. 뜻을 내린다. 그래서 이런 테이블 자체를 만들고, 이런 부분이 정의하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조작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조작하는 부분들은 사용자들이 추가를 하거나 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사용자 간의 어떤 상호작용 수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변경하거나 이런 경우에 조작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 운영, 그 다음에 제어 기능에서는요, 데이터 간에 어떤 에러가 없는 것을 에러가 없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성에 의미를 두는 건데요. 자, 제어라는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들에 대한 제어를 정의를 하는데, 이 제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컨트롤, 관리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고, 그 권한을 취소할 수도 있고, 그런 기능들, 그래서 안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부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중에서 기출문제의 핵심 용어들을 보고 계십니다. 데이터의 크기를 이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데이터가 하나하나에 아까처럼 뭐 이름은 김성훈, 그 다음에 주민번호는 1, 2, 3, 4, 그 다음에 뭐 성별은 남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런 김성훈 1, 2, 3, 4 남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모여서 필드를 이룹니다. 필드라는 것은 이렇게 학번, 이름, 주민번호 계속 똑같은 것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자, 이 학번이 한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10사람까지, 뭐 100명까지 계속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 학번에 대한 것만 이렇게 따로 떼서 이런 열의 의미를 제가 필드라고 했고요. 자, 그렇게 필드가 되면 이 필드보다 더 큰 것이 이제 레코드가 됩니다. 레코드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의미가 더 커지죠.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이라는 것은 이런 필드와 레코드들의 모임을 모두 다 레코드의 모임 전체 다를 파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은 것부터 큰 거를 고르는 건데 파일은 가장 큰 거고요. 데이터들은 가장 작은 거니까 요 네 개에 대해서 순서를 매기는 것은 쉽게 구별을 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필드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필드라는 것은 의미를 가진 정보의 기본 단위입니다. 기본 단위. 지금 학번, 이름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의미를 가진 단위였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 처리의 최소 단위입니다. DBMS가 처리하는 최소의 단위가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 그래서 학번이 어쩌고 저쩌고, 이름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런 단위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 단위로. 그 다음에 테이블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든 2차원적인 거. 자, 2차원 형태의, 쉽게 설명드리면 그냥 표라고 생각하세요. 표. 지금 이때까지 계속 그린 그런 표의 의미를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로 저장된 필드를 가진 레코드로 구성이 된다. 자, 이건 한 줄 한 줄이 다 레코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질이라고 나오는데요. 질의라고 불러야 되는데 질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 이상의 테이블로부터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선택하고 추출하는 겁니다. 자, 하나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를 예로 들겠습니다. 아까처럼 뭐 학번,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1111 이름은 김성훈, 그 다음에 김성훈 씨는 정말 화내겠는데요. 자, 주소는 서울,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111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학번 또 222가 있고요. 이름은 권우석, 그 다음에 주소는 대구,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222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사람들이 모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학생에 대한 정보들 모두 모읍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 이상의 테이블로부터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어떤 기준을 준다는 얘기죠. 선택하고 추출한다라는 개념. 선택하고 추출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이런 전체적인 테이블에서 79년 이하의 학생들만 내가 선택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그런 선택하는 79년 이하라는 이런 조건을 질의라고 합니다. 질의. 그래서 이런 조건을 줘서 이 조건대로 이 조건에 맞는 답만 검색하는 방법을 질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질의가 어떤 의미인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질의. 발음 어려운데요. 자, 그 다음에 기본 키라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주민번호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복성을 배제했습니다. 중복성. 그러니까 겹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학번 같은 거. 그 다음에 회사 같은 거는 4번 같은 것도 있죠. 그 다음에 테이블에서 각 레코드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을 갖는 필드입니다. 유일한 거. 2개 이상, 뭐 2개가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보키, 외래키, 그 다음에 복합키 이렇게 나오는데요. 기능사에서는 이렇게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기본키만 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키 꼭 이해를 해주시고요. 후보키라는 것은 기본키를 대신할 수 있는 키를 후보키입니다. 그 다음에 외래키라고 하는 것은요. 자, 이것은 다른 테이블에서 기본키로 사용되는 거, 다른 회사 사원에 대한 테이블이 있다면 그 회사 사원들에 대한 4번이라는 것은 그 테이블에서 기본키입니다. 기본키. 근데 그 기본키로 사용되는 필드가 동일한 필드가 다른 테이블에 있다면 이것은 외래키가 되는 겁니다. 외래키.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회원 정보가 있고요. 회원 정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회원 가입만 하면
그 DB에 들어갈 수 있는 정보들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학번 테이블이라고 할까요? 자, 학생 정보를 담은 테이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에 대한 학번이 있고요. 자, 이 학번이 회원 정보에다가 있다고 칩시다. 자, 학번이 있다고 치면은 이 학번이라는 그 지금 쇼핑몰하고 학교에 대한 개념하고 지금 그 예를 들어서 조금 헷갈리실 텐데, 오른쪽에 학생정보 테이블에서 학번이라는 것이 기본키로 사용이 됐다면, 이 기본키가 학번이라는 것이 회원 정보에도 들어가 있다면 이것은 외래키가 되는 겁니다. 외래키라고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의미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복합키라고 하는 것은 두 개 이상의 키를 조합해서 복합시켜서 구별하는 키를 복합키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기본키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후보키와 외래키, 복합키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읽어만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이 가지는 범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값의 집합. 그래서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이 애트리뷰트라는 것이 속성입니다. 이 속성이 취할 수 있는 있는 같은 타입의 모든 원적 값들의 집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에 가지는 값들의 범위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일단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집합. 모든 값들, 그 범위 속에 있는 모든 값들을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속성은 애트리뷰트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이 되니까 애트리뷰트라는 의미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애트리뷰트까지 설명을 드렸고,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이라는 이 챕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전 그 풀이로 가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또 드릴 거니까요. 일단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암기하실 부분 암기해 주시고요.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